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임백천 형님이 너 좀 계속 또 이야기하고 있니? 라고 한 내용입니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하고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 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을 들어야지만 지금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작은 소주제로 가죠. 청소년 참정권 넓히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제로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도 그렇고요. 군 복무 나이도 그렇고요. 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 나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의무에 대한 나이들도 모두 만 18세에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불합리하게도 딱 하나 선거권만 만 19세거든요. 네. 현재 만 16세에서 만 18세 나이에 선거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수는 21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전에 많은 정치인들께서 또 많은 후보들이 18세 선거권을 약속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반영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것도 뭐 18세부터 투표하는 게 이제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이제 선거권 이렇게 제한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그때까지 학교 교육에 몰두하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의 정보를 좀 습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교사한테 휘둘릴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학생들에게 권위자가 될 수 있던 사람들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이 정보를 접하는 경로라는 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한번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예. 네. 제가 두 분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도 운동권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정치권에 빨리 들어오셔서 좀 물갈이를 한번 물을 뒤집어 놓을 때는 뒤집어 놓고 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는 18세, 만 18세도 한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단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희도 이제 좀 밀려날지 모르는 게요. 예. 장경태 부위원장이 할 때 정도가 거의 뭐 현실적으로 거의 마지막 운동권 세대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저희도 이제 도태될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이. 그렇군요. 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개헌을 통해서 국민 발안제 또 국민 소환제 도입 이 수익 민주주의를 이번에 고리 원전에서도 한번 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 탄핵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격 미달 국회의원은 왜 예외 되냐 이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엄청난 분노가 계세요. 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소환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그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개최하고 발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회의원의 도입도 현재 기초단체장에만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국회의원도 많이 아마 도입이 시급하다 보고 또 민주당 그 이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만 정당발전위원회에서도 당원 사건이라고 규정해서 네. 당직 선거마저도 당원 소환권을 규정하고 지금 최고위원회에 의결된 상황입니다. 방금 네. 앞서 얘기했던 청소년 예비당원제도 이미 최고위에서 의결됐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당원 당규 반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당의 문화가 바꿔가는 만큼 또 정치개혁도 같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약간 반대인데 네. 주민 소환이라는 게 뭐 주민 투표도 그렇지만은 제대로 이제 유의미한 투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까가 항상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봤을 때 뭐냐면 이걸 전 정신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전 미국처럼 하원의원 선거를 2년에 한 번 하는 것처럼 네. 선거 빈도를 좀 늘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 같은 것도 제한을 좀 풀어주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년의 명운을 걸고 아주 좁은 기간 내에 선거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낙하산 공천이 오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거기서 오래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선거운동 할 수 없으니까 선거 임박해서 꽂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부작용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주민소환제 정신을 그 왜 국민들이 바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선거 빈도를 좀 늘려보자. 그러면 선거가 이제 2년에 한 번씩마다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양원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양원제주의자긴 한데요. 이번 개헌 논의에서 양원제는 제가 알기로는 빠진 걸로 일단 시기상조인 걸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준석 의원 같이 사실 저도 미국식 선거제도 많이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동시선거가 깨져야 되고 2년 텀으로 3분의 1씩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기 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그리고 하원을 2년으로 만약 줄인다고 하면 이제 소위 이제 우리나라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뭐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양원제가 도입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권이라는 것도 계속 경각심을 유지하려면 중간 선거 형태로 계속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 뭐 양원제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 권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양원제 효과가 날 거라 보거든요 저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가끔 문자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시의원 구의원 폐지하자는 견해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 관점이 있는 게 뭐 저희 동네 구의원 들으시면 깜짝 놀라겠지만은 구의회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시의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광역 의원 늘리는 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시 의회가 지금 100명 좀 넘잖아요 보면. 요게 서울의 위상에 맞으려면 한 300~400명은 늘리고 대신 구별로 있는 구의회는 없애는 게 좋겠다. 좀 더 그렇게 하는 게 좀 맞겠다 생각하는 게 사실 노원구랑 중랑구랑 이해관계가 뭐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제가 광역자치단체가 좀 경계선이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서울 내에서 구의 개념도 과거랑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광역지방정부가 권한을 많이 갖게 되면 현재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광역의원, 서울시의원의 경우는 한 106명 정도 그리고 기초의원의 경우는 한 77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의회를 통합했을 경우에 한 870명 정도를 만약 서울시의원 한다 했을 때는 뭐 오히려 절반을 줄이면서 하시자는 의견인데 저는 일단은 어찌되었건 주민 편의에 좀 더 밀착되어 있는 정부가 좀 더 주민 생활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의회는 일단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광역의회의 광역정부의 권한이 만약 더 많아지고 상임위원회 역할들이 많아진다면 광역의원 수를 늘릴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개헌에서 분명히 또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올 텐데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그 말이 뭐냐면 3-4개 구를 하나를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저도 이제 제가 아까 기초의회가 약간 무임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그런 취지에서 저는 행정구역도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지금 그 구 하나 경계선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초래되는 불편이 많습니다. 보통 길 하나 두고 사이에서 많이 구역이 갈리잖아요. 길 이쪽은 강남구, 길 이쪽은 서초구 이렇게 돼가지고 뭐 도로 생긴 것도 다르고 오른쪽에는 폴대를 세우고 왼쪽에는 펜스를 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효율이 꽤 많습니다 보면. 그렇죠. 이 시의회, 구의회의 참뜻은 그 행정가 분들이니까 행정적인 의미를 좀 더 서민 밀착형으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고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4867번님이 또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좋은 글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분께도. 청소년 참정권을 그 단어 자체를 보면 무척 의미 있어 보이지만 다단계에 빠지는 대학생들이 왜 많을지 친구 따라 담배 피고 친구들 따라 폭력 일삼는 중고생들은 왜 많을지 사회적 판단을 맡기기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이란 그 청소년들 의견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를 이용할 정치권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민감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저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대북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론조사 하나 한 걸 봤는데 사실 전혀 20대가 과거에 뭐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보수적인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 40대에 비해서 오히려 40대가 제일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보수적인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보적인 교육을 많이 주입한다고. 근데 꼭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경로가 이제는 선생님이 과거에 절대적인 학생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던 시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제가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권리 분야 참정권 비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권리 부여의 측면이고요. 다단계나 말씀하셨던 건 사실 범죄 발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들에게 뭐 비행 청소년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소년법을 폐지한다든지 어떤 계도에 대상임을 포기한다 이런 논쟁은 사실 좀 저는 다른 논쟁인 것 같습니다. 장경태 부위원장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의 어떤 생각하는 구조가 많은 어른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 나름대로 다 걱정과 뜻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수리호 사건에서도 봤고 연평해전 사건에서도 봤지만 전쟁 한번 겪어보지 않은 그 젊은 세대들이 즉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충분히 제가 청취자분들의 견해니까 읽어드렸고 선거구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이제 근로 대신에 노동, 이 노동권 강화 문제인데요. 네. 노동 문제,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또 모토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유력한 언론사 중 하나는 개헌 추진에 벌써부터 방어막이라고 할까 공격적인 방어막을 펼치는 것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헌법도 자양자,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 뭐 이런 내용을 정세균 의장께서 조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 근로, 어감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권에서 느끼듯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근데 이제 헌법이 확실히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엄격해야 된다 보지만은 반대로 노동이나 아니면 근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정책적 수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 당시 IMF 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 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책 수단으로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유연성을 너무 또 낮춰놓는 거는 제 생각에 나중에 정책을 펼친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해서 물론 그 정신은 이해하고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에 너무 오밀조밀하게 넣으려고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뭐 김대중 정부 때 마치 비정규직이 도입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IMF 사태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IMF에서 요구한 사안이 고용 유연성 확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정규직은 사실 이런 겁니다. 사실 반영구적인 상시고용 체제. 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안전망 없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고용제도로 지금 정착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좀 막아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또 비정규직의 확대가 정규직 고용보다 효율적이라는 통계도 없습니다. 또 지금 당장 이익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직화해야 경제 성장할 때 또 평생 직장이라는 애정이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는 좀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좀 어떤 정말 급할 때 한 번씩 사용하는 어떤 고용구조로 두고 정말 웬만한 직장들은 정규직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평생 고용이라는 그 아젠다 자체가 과연 이제 2017년, 18년에 담을 만한 헌법적 아젠다인가에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0세 시대 이런 거 얘기하면서 결국엔 사회 구조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럼 100세 시대에서 정년도 그럼 조정해가지고 그때까지 정규직을 인정할 것이냐 또 그건 아닐 거라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결국 저도 지금 제가 34시지만은 살아가면서 제가 한 3-4가지 직업을 가질 거라고 지금 이제 두려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정규직이라는 단어에 이제 집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회 구조상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어떤 조치들이 중요한 건 저는 약간 그 고민을 해봅니다, 저는. 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아까 말씀하신 산업화에 있어서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정의, 이제는 분배 정의의 단계로 우리 사회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만큼은 이번에 어느 정도 정의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노동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식의 분배를 가져가야 되느냐. 기업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상당한 시장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노동의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반대적인 어떤 반응을 내놓기 십상일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 우리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설득과 명분을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윽박지를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짚었으면 좋겠는 게 원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거랑은 거기 뭐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약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안정성이 낮은 직장이라 하면은 대우나 처우가 더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나 이런 데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 직접적인 처우는 나아지는 게 정상인데 우린 그 반대 아닙니까 보면은 정규직이 처우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이러니까 당연히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좀 해소가 될 텐데 지금은 너무나도 정규직이 얼등하게 좋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석하는데 좀 내 생각에 머리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외국과 사례가 좀 다른 게 외국에서는 어찌다가 이제 해고를 하면 이 해고가 결국 실업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실업자들이 정부의 부담이 되고 정부가 부담이 늘면 세금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럼 세금이 상승한다는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업 또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고용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 결국 돌아서 나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외국 기업과
현재 대한민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는 저는 사실 아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좀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해봐서 고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이 두 분께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남루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인권, 노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작은 골목을 지나갈 때 나오던 차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노동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인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의 길을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을 이야기하는지는 늘 저는 궁금해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게 항상 이제 네. 그 소위 이제 우회전 차량 빠지는 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통신호 없는 빠지는 그렇죠, 길에서 그렇죠. 항상 차가 지나가고 나서 길을 건너라 지나가죠. 이렇게 저는 배웠는데 그러니까요. 외국 나가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차가 먼저 멈춰서 기다려주는 그런 네. 문화가 저는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곧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사람이 먼저단 참 좋은 구호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예.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요. 이 시장 경제 원칙 흔들고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 망가뜨리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그다음에 자문위가 노동 문제를 경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것 같다.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 이분들이 이제 비정규직 폐재 문제를 이야기하고 노동 문제에 보는 시각인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노동 문제를 지금 드리는 질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경제민주화 조항 아시지 않습니까? 1987년 9차 개헌에서 신설됐던 119조 2항 문제인데요. 이게 정치는 민주화가 됐단 말입니다. 6.29 선언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제민주화가 그 다음 단계인데 방금 말씀드린 노동과 인권의 문제를 경제민주화 문제의 본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경제민주화 조항,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 경쟁 다 좋은데요. 결국 사람이 먹고 살게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거를 현행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현행보다 강화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폐지해버리는 게 나을까요? 경제민주화 조항이 갖고 있는 보호성 그리고 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격 때문에 저는 이 용어는 폐기하되 예. 이 정신을 구체화해가지고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개념이 딱 잡혀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치적, 그렇죠. 정치 민주화에 비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린 분명히 더 좋은 국제적 기준에 좀 맞는 단어로 풀어냈을 때 이게 힘을 갖는 조항이 된다 보기 때문에 저는 네. 정신은 더 강화시키되 용어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은 뭐 저는 경제민주화의 완성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명언은 유지하되요. 아마도 이번에 이제 헌법 조문 시한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좀 더 네.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노동과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다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또 헌법 정신의 완성이 결국 저는 이 경제민주화가 아마도 20년, 30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11차 개헌 때 그 과제로 넘겨주는 게 또 네. 후세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예. 자, 경제민주화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토지 공개념을 한번 제가 좀 건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혹시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사실 이제 토지 공개념은 매우 중요한 공공재이자 이제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그렇죠. 보는데요. 예. 우리의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치솟은 이유는 과거 정부 관계자들이 도시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선점하고 또 그 부수적 이익들을 편법적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하남개발, 뭐 KTX 강원 원주선 에서 최순실 씨가 열심히 투자했던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결국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혼자 개발을 잘하거나 혼자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도시 계획이라든지요, 인구 밀집도라든지요, 혹은 각종 공공기관이 집중으로 인해서 생긴 공동체적 이익이거든요. 이것들을 같이 분배하는 과정이 토지 공개념의 개념인데 이걸 혼자 어떤 투자를 잘해서 혹은 뭐 인구가 갑자기 는 건 뭐 본인이 잘해서 인구를 끌어왔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사회적 합의들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토지 공개념은 좀 꼭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떤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이것도 약간 모호성 있는 개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강도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그런 이익에 대해 가지고 공공이 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형태로 이게 나가게 되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중국의 사례를 좋은 것으로 언급한다든지 중국은 시작이 다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렇죠. 거기는 국가가 토지를 다 점용하고 거기서 사실상 일정 기한 명목상으로 일정 기한의 이용권을 주는 것인데 주는 거죠.
뭐 이런 걸 긍정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조심해가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김 작가가 차명 계좌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1993년도에 이제 실명제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과거에 우리 재벌들이 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과정을 보면 산업화 초기 과정에 조세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이 토지에 대한 공개념도 마련되지 않을 때 정부로부터 외국으로부터 받아 들어온 수많은 차관 중에 일부를 토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대기업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이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개념으로 도입하게 되면 또 대기업이 또 걸려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죠? 과거에 그래서 김종인 수석이 비업무용 토지 매각하라고 했더니만은 부동산 시장이 일시에 좀 안정 효과를 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결국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것인데 예. 과거에 대기업들이 이제 땅 장사했던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최근에 대기업들이 그럼 땅 장사에 의존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건설업종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건설업종이 가장 지금 수익성이 낮은 업종이고 네. 다들 떼어버리고 싶은 업종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좀 이제는 시대상으로 봤을 때 우려는 이제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장인태 부위원장. 결국 이 대기업들의 부동산 소유는 사실 신도시 개발과 뭐 뗄 수가 없는데요. 예. 결국 부동산을 대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결국 지하철 놓고 거기 아파트 짓는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하고 그 부수적 이익들을 다 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네. 높은 아파트 가격들을 또 국민들에게 뭐 분양을 하면서 네. 얻었던 이익들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현재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념이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형태에 그럼 남아있는 부동산 개발이 어떤 거냐 수익성인 게 뭐냐면 네. 결국에는 도심지에다가 예를 들어 유통 같은 걸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예. 이제 주변에 집가를 올리는 형태로 이제 뭐 매점 매석 비슷하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예.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인구 한 200만 정도 된 도시, 100만 정도 된 도시에서 상권을 한 군데 집중을 시켜버리면서 나머지 구역의 도시 공동화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뭐 대구에도 그렇고 지금 뭐 부산에도 그렇고 나오고 있거든요. 성남에 수원도 그렇고요.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과연 이제 이 토지 이용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개인의 어쨌든 사기업이 이제 이걸 사실은 토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네.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당연히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1919년 3.1운동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4.19뿐만 아니라 5.18 그리고 우리 87년도 민주항쟁 또 이번 촛불혁명까지 다 같이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바른정당의 당원 당규를 만들 땐 제가 거기에 이제 팀원으로 참여했었는데 네. 저는 그 안에서는 5.18을 명시하는 것을 제가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라는 건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헌법이라는 거는 30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개별 어떤 이런 민주화 운동에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이건 왜 안 되고 이건 되느냐의 논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민주화운동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광주 민주화운동이지만 그 전에 보면 뭐 과거 역사로 가보면 국채보상운동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나씩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 명시할 것이냐. 저는 이번 개헌 6월 개헌을 만약 성사시키려면은 아마 좀 그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개헌 추진 이것만은 지키자.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또 국민의 의사에 가장 중요한 선언이라고 보는데요. 예. 정말 개헌을 개헌답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아닌 국민의 여론과 바람이 반영되는 겁니다. 예. 꼭 이번 개헌만큼은 10차 개헌만큼은 예.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만드는 첫 개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2년에 경제민주화 이제 광풍이 불었을 때 87년도에 그 조항을 만들어 놨다는 게 알려졌죠, 사실상. 네. 그러면서 25년 만에 그 조항이 빛을 보게 됐는데 네. 뒤집어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25년, 30년 뒤에 이제 정치적인 아젠다 될지도 모르는데 그에 맞게 좀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맞아 보이는 지역적인 문제를 넣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거지만은 반대로 우리 후세가 또 이제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